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데일 브래드슨의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출간되었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존의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대부분 실패했고 특히 아밀로이드 가설의 한계는 무엇인가? 알츠하이머 치료는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2017년도 기준으로 99.6%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접근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밀로이드 가설이 문제라고 합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는 이렇게 뉴런이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단백질 뭉친 것들이 뉴런에 쌓이기 때문에 이 셀들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가설에 따라서 제약사들은 플라크를 제거하고 억제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레캔비에라는 주사를 알츠하이머 초기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았다. 승인 약물조차 병 진행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는 그 아밀로이드 가설처럼 아밀로이드 플라그에 의한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플라그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방어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새롭게 규명해보자 라는 책이 이 책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의 질병이 아니라 특정 위협에 대한 방어 반응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알츠하이머 이 질환 자체가 고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뇌의 방어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뇌가 손상된 결과가 아니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력 저하, 인지 저하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고장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는 전략적 후퇴라고 볼 수 있는데, 뇌는 시냅스의 신경 연결을 줄여 자기 방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위협하는 이 3대 요인이 무엇일까를 보면 염증, 영양 결핍, 독성 물질, 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방어 단백질, 이런 것으로부터 방어한 결과물이다. 항균 펩타이드다 라고 하면서 병원균을 포획하고 제거하는 면역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문제는 아밀로이드 자체, 이 면역적 역할의 결과물로 나온 이 아밀로이드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염증의 원인들, 방어 반응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결핍, 독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 질병을 뇌의 SOS 신호를 읽고 방어 체계를 회복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붕에 뚫린 36개의 구멍이라는 비유는 알츠하이머의 복잡성을 어떻게 설명하며 이것이 치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보면, 이 지붕의 36개의 구멍은 알츠하이머의 본질을 꿰뚫는 비유로, 알츠하이머는 하나의 원인이나 하나의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 요인, 36개나 되는 이 복합적 요인을 동시에 다루는 통합적 치료만이 해법이다 라고 합니다.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36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염증, 독소, 부족한 부분, 인슐린 저항성, 결핍, 수면 부족, 중금속 독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일 치료법은 가장 큰 구멍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만 막은 셈인데,
나머지 구멍들, 이러한 구멍들 때문에 비는 계속 셉니다. 따라서 단일 타겟 중심 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코그노스코피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환자별로 어떤 요인이 열려 있는지 정밀 진단을 통해서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식단, 수면, 호르몬, 염증, 독소 해독 등의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 시스템 질환으로 봐야 되고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지붕에 뚫린 36가지 이상의 구멍을 막는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알츠하이머의 3가지 주요 A형, 유형은 각각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보시면 알츠하이머는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1형은 염증성입니다. 원인은 감염이나 잘못된 식단, 장 누수 등등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고 유전자로 대표적인 게 APOE4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CRP 등의 염증 수치 이것이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염증이 뇌를 공격하듯이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이 1형을 첫 번째로 들고 있고 2형은 위축성입니다. 무언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영양이나 호르몬이 결핍돼서 시냅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핍 요소는 비타민 D나 B12나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등의 호르몬 등을 들 수 있고 염증 반응은 약하지만 뇌가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쇠퇴될 수 있습니다. 제3형은 독성입니다. 중금속이나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에 장기 노출되는 것으로 비교적 젊은 40, 50대에서 발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1.5형 당독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염증과 위축형 1형과 2형을 혼합시켜 놓은 것으로 고혈당에 따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 고혈당이 염증을 유발하고 뇌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긴 당독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환자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노출되는지 주된 위협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염증형에서 나온 알츠하이머의 가장 알려진 유전자인 APOE4 유전자는 알츠하이머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위험 유전자가 아닌 기회로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시면 APOE4는 운명이 아닌 예방의 나침반이다. 이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예방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위험도를 보시면 이 유전자를 한 개 보유했을 때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까지 증가하는데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이 50에서 90%까지 상승합니다. 가장 강력한 유전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의 진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염이 잦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APOE4를 가진 개체는 강력한 염증 반응으로 이것을 갖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줄어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 반응이 오히려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생존에 불리한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POE4는 위험 요인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기만 하면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하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맞춤형 예방 전략 이 2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OE4를 보는 관점이 낙인이 아니라 경고등으로 봐야 된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밀로이드 정구 단백질 APP
APP는 어떻게 뇌의 시냅스 생성과 파괴를 조절하는 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가를 보시면 APP,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의 분자 스위치다. 뇌세포가 시냅스를 만들지 아니면 파괴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분자 스위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셀의 막에서 이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이 정상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그다음에 감마 크레타이즈가 이 부분을 잘라내면 이것이 쌓여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 아밀로이드 단백 플라크를 만들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PP는 모든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를 어떻게 자르는 방식,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이 APP를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뇌의 운명이 갈립니다. 시냅스를 생성하는 경로는 학습과 기억을 유지하는 건강한 모드인 반면에 파괴하는 경로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지 기능의 저하와 퇴행을 촉진시킵니다. 요것들 때문에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인, 염증이나 영양결핍, 독성 물질, 그 다음에 1.5형 당뇨 등의 지속적 위협이 APP 스위치를 이것을 파괴하는 경로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의 결과는 시냅스를 소실시키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을 쌓이게 해서 알츠하이머가 분자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APP 스위치를 다시 시냅스 생성 경로로 되돌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요것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백질의 오작동이 아니라 환경 신호에 따른 뇌의 반응 왜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PP 스위치를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뇌는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재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왜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사명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은 뇌를 잠식하는 제3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염증 대사 불균형을 일으키므로 알츠하이머의 주요 A형 염증성과 위축성을 동시에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하지만 세포는 이렇게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따라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혈중의 포도당이 유리되고 인슐린도 유리됩니다. 에너지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 포도당은 세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혈중에 머무르기 때문에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중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뇌세포는 항상 굶주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혈중에 포도당이 있으면 혈관안이 끈적끈적해지고 혈류 속도도 늦어지고 여기에 만성 염증도 유발시킵니다. 전신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뇌의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므로 뇌세포가 포도당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2형 위축성 알츠하이머 위험도 증가됩니다. 또한 IDE라고 하는 이 고갈됨으로써 인슐린과 아밀로이드 베타를 모두 분해하는 이 효소인데 인슐린이 과잉하게 되면 이 IDE라는 효소가 인슐린 처리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IDE가 인슐린 처리에만 몰두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아밀린, 알파, 베타 요 4가지에 모두 관여하는데 여기에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하다 보면 알파, 베타 프로틴을 제거하는 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아밀로이드 축적이 가속화되게 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권장 수치는 굉장히 스트릭트한데 공복 혈당은 90 이하, 공복 인슐린은 4.5 이하, 당화 혈색소는 5.6 이하를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곧 뇌를 보호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알츠하이머는 대사 질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조용한 적으로, 따라서 알츠하이머는 흔히 제3형 당뇨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뇌 건강의 시작이 혈당과 인슐린의 균형 회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인 리코드 프로토콜은 기존 치료법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를 보면 알츠하이머를 되돌리는 새로운 길로 단일 약물이 아니라 개인의 생화학적 불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36가지 이상의 모든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코그노스코피 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의 모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호르몬 검사, 독성물질, 장 건강 등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인별 맞춤 전략으로 생활 전반을 교정합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영양 보충, 호르몬 균형, 해독, 이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달리기입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는 것, 이것 자체가 불면증 환자에서 수면 위생을 교육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이트 게버, 시간 제공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루의 리듬의 시작을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햇볕을 봄으로써 이 시간이 나에게 하루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맞으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BDNF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면 스트레스도 관리가 됩니다. 전두엽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햇볕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달리기 때문에 비타민 D에 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호르몬도 달리는 시간이 꾸준하면 꾸준할수록 최적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달리면서 나는 온몸에 나는 땀을 통해서 중금속이나 독소가 제거되기도 하고, 운동 후에 이러한 식단도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 하나, 달리기 하나로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뇌척수에 지나가는 뇌척수 강이 수면 동안에 볼륨이 늘어나서 뇌가 식어 있는 동안에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림프절로 이렇게 분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것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최적화, 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신호체계를 파괴하는 것에서 생성하는 이 스위치를 바꾸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뇌의 생화학적 환경을 질병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되돌리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코드 프로토콜, 저자가 주장하는 이 프로토콜은 알츠하이머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통념을 깨고 맞춤형 기능의학으로 뇌의 회복력을 제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예방의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